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사 박유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제 김강훈 회장님 덕분에 저도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벌브돼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뇨병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련돼서 차근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셨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출처를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또 PDF 파일로 해서 아마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드린 부분은 제가 365 당뇨병과 함께하는 복지 정보라는 측면으로 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365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65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당뇨병과 함께하는 복지 정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 일상에서 복지 특히나 인슐린을 인젝션하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그 분들 필요로 하는 분들은 365일 어떠한 측면을 조금 내가 알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날 공공 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특별한 날 민간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그 순간에 꼭 필요로 하는 민간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365일 즉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65일 중에서 혹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복지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인슐린을 이제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타입 2에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메포민으로 그냥 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제일 베스트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등록된 대상자들은 어 인슐린 관련된 투여할 때 필요로 하는 소모품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로 지원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혈당의 측정 검사지 그리고 체열칩,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기, 그다음에 주사 바늘,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그리고 타입 1이 특히나 요 부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 하드웨어,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많이 쓰죠. CGM이라고 하는 그 CGM의 측정용 전극, 그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 트랜스미터 등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서는 실구입가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10%만 내가 내면 되는 거고요. CGM의 그 연속 혈당 측정용에 관련된 소모품은 70%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70%, 내가 부담하는 것이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상이라든지 수급자에 한해서는 어쨌든 100%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성 재료비 지원에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표로 작업을 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인슐린 투여자가 기준인 것이고요. 음 그랬을 때
제1형 당뇨병은 연소혈당 측정용 전극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평균 어 기준이 2,500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2의 DM 환자의 경우에는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1일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서 또 지원의 금액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고려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때 우리는 인슐린을 투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 건너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되게 돼요. 음. 자, 그리고 타입 1에서 연속 혈당 측정용, 그러니까 측정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CGM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서 전극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모델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모델은 제가 다 담아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CGM에 있는 모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트랜스미터나 하드웨어도 지원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마다 또 이제 연마다 달라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인데요. 그거는 일단은 내가 진단을 받으면 어 특히나 이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쪽 관리하시는 그 임상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분비내과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게 이제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어 이 소모성 재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 등록 신청서, 내가 지금 소모성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대상자라는 등록 신청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걸 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 그런 대상자구나.'라고 등록이 돼요, 공단에. 그런 다음에 소모성 재료 처방전도 발급을 받으면 두 가지가 다 같이 더블로 가면 제일 베스트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모성 재료 처방전과 내가 처음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그 진단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구입을 신청을 해서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상가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금액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내가 다 지불을 하고 영수증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특별한의 공공복지 서비스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당뇨병 플러스 알파로 내가 무언가가 생겼으면, 뭔가 중복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서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산정 특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당뇨병 외에 다른 것들 질환을, 다른 중복 질환을 받았거나 아니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나빠져서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본인 부담률이 더 다운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재료비 지원도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뭐 때에 따라서는 10% 아니면 30% 아니면은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지금도 원래는 저희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인데 그때 산정특례로 만약에 어 그 이 예 등록이 되게 되면, 즉 산정특례에 대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내 본인 부담률이 이번의 경우에는 20에서 10%로 경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 같은 경우도 경감이 되는 거예요. 외래도 이제 내가 어떠한 진료 보고 어떻게 검사를 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게 되고 약국에서의 나의 부담률도 더 많이 다운되는 것, 경감이 되는 것이 바로 산정특례 대상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산정특례 질환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합병증이 이제 유발이 됐을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유발됐을 경우에는 N18 코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특례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거를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만약에 등록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은 병원에서요. 그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 동의서가 원무팀에서 공단으로 넘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그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공단에서 승인 문자가 이제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원무팀에서 대부분은 다 그 절차를 EDI 절차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대행을 받게 되는데 혹여 내가 로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등록하게 되면 나의 본인 부담률이 경감이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희귀난치 질환은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투석비 매번 들어가게 되는 그 투석 치료비에 대해서 내가 또 본인 금을 지원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귀난치 질환에서 의료비 지원이라 함은 어, 기준이 있어요. 나의 재산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거를 관할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투석비 지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원금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최고 재산액과 그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최고 재산액은 아직까지는 환자 가구는 300% 이하인 것이고 부양 의무자 가족은 500% 이하인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환자 120% 이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뭐 1인 가구일 때 233만 774원 세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이 저희가 이제 등본 딱 떼서 건강보험 공단 기준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긴 하지만 피부양자랑 함께해서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4인이면 4인에서의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들을 확인을 한 후에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내가 혹여나 추석을 받게 되거나 또는 의료비 혜택을 희귀난치 다른 질환으로 해서 희귀난치 질환인데 그중에서 다른 질병 코드로 해서 받게 되었을 때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됐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보장구도 지원도 또 있고요. 뭐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똑같이 그 질환 코드에 따라 좀 틀려지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이에요. 이제 저희가 뭐 실무자들은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갑작스럽게 뭐 내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입원 치료 받는데 그 입원 치료의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어.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안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괴사되어서 절단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심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시술이 굉장히 고비용이 발생을 했었을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은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별로 했었을 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의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긴급 의료비 지원은요. 소득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에서 플러스 7인 가구, 8인 가구들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내가 한 1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플러스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재산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대도시의 2억 4,1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집에서의 그런 대출이 만약에 껴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에. 그래서 그걸 제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금액은 이러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볼 수 있죠.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통장 거래 내역들을 봐요. 그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인지 이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거주하고 있는 같이 등본상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금융재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는 300만 원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요. 재원 기간 좀 길고 수술의 고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동일 질병으로는 2년 경과 후까지는 지원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내가 괴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블먼트를 하고 다시 근데 뭐 이제 또 이렇게 또 절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동일한 부위에서 이 질병으로 했었을 때 2년 뒤에는 다시 또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2년 이내에 다시 그 동일한 질환으로 왔었을 때는 수술이나 시술할 때는 또 지원이 가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든 중환자 이용 시 긴급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에 본인 부담 경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원은 되도록이면 그 생활보장 대상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국가 방침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모든 재원했었을, 그러니까 재원 기간에 모든 발생되어 있는 금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간병비, 의료기구 뭐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비급여 의료비 아니면 보호자 식대, 뭐 재증명료, 증명료 발급 비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된다라는 것이고요. 신청 방법은요.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129 복지 콜센터 있죠. 네, 이쪽이나 아니면 시군구청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구비 서류를 다 잘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앞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과거에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행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재원의 마련이 이제 탄탄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딱 지원 제도로 부착이 됐어요. 그래서 과도한 이것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위기 가정이고 이것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및 본인 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질환자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예요. 그래서 조금 기준이 다르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뀌어서 그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가서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구 인당에 따라 틀려지게 되고 이게 또 수급자일 경우에 얼마 이상 발생했었을 경우, 의료비가 얼마 이상 발생했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한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퇴원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게 맞고요. 퇴원한 후에 신청하면 안 되고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퇴원 후에 어, 그 180일 이내에, 즉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신청하는 서류들은 아래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혜택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80%를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추가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1,0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원 제외 항목이 나와 있죠. 여기도.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지원 항목들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거나 그 재증명료를 발급한 비용이 이런 것들 보호자 식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고 그걸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의 금액, 그러니까 즉,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발생해야 돼라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보험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령을 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차액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병원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총 네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첫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두 번째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이고요. 세 번째가 서울형 보장제도이고 네 번째가 경기도형 복지지원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고요. 어, 부양의무자가 이제 부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2021년부터 2020 10월부터요. 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또 생계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되지만 일단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그 전에 비해서 2021년 9월까지는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꼭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해당하는 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의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또 이제 그 분야별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을 선정을 할 때는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폐지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을 평가를 해요. 소득이 얼마이구나라는 거. 월 소득이 비용이 얼마였구나. 뭐 연금을 받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득 발생된 거, 사업자면 사업자의 소득, 뭐 직장 가입자면은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이다. 근로소득이 얼마이다. 그다음에 내가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사업장이 있잖아요. 기타 소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소득의 평가액을 한 다음에 재산의 그 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도 소득을 환산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월 나가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세도 있을 수 있고 대출에 썼으면 대출 원리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이 바로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 경감 제도는요. 원래는 차상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상위 제도인데 지원 제도인데요. 차상위에서 지원 제도가 되게 여러 가지 그 대상군이 있어요. 차상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에서 적합하지 않으나 별도의 지원이 좀 필요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차상위 자활근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해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발생시켜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차상위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갖게 되어서 장애로 인해서 활동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게 되는 그런 차상위 장애의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차상위 계층 확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 포함이 됐어요.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의 다른 지원 말고 본인 부담금, 즉 의료비에 있어서 나의 본인 부담금만 경감되는 경감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만성질환, 뭐 당뇨병, 뭐 고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뭐 대사질환도 있고, 근데 여하튼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18세 미만인 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구들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에 내가 의료비 1종, 2종으로 또 나뉘게 돼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 경감률이 제로이고 2종인 경우는 10%로 경감되는 이러한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의료비가 이제 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검사도 받고 그죠? 그다음 약도 타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이 될 경우 저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신청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소득이 고액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신청해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내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생계 유지가 곤란한 그 정도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4인 가구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재산은 3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내가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나 주거비를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미세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랑 좀 달라요. 그래서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생활 수준이 어렵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비수급자인데 조금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고 이거 말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 권역에 살지 않는데? 라고 했었을 때 경기도형 긴급 지원 사업이 또 있고요. 되게 비슷한 패턴인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똑같이 금융재산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경우이고, 그다음에 3억 1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하인 경우, 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 봤을 때는 1억
9,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들이 여기에서 경기도형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긴급지원일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그다음에 뭐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뭐 사례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애 유형 및 장애 등록이에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것은요. 혹여 당뇨병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또는 합병증이 꼭 아니어도 내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부득이하게 어,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판정 시기는 어느 정도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과 정신장애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신체장애를 봤을 때는 크게 다시 외부, 내부로 나뉘게 돼요.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그 외부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체장애 절단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관절,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 이런 것들 변형 장애도 해당이 되고 뇌변변 장애 아시죠? 뇌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오는 거. 그다음에 시각 장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들이 왔었을 경우에는 외상 후에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이렇게 장애가 남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좀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주치의의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장장애 있고요. 심장장애, 그다음에 간 있고요. 호흡기, 장루, 갖고 있는 장루, 요루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투석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심장은 1년 이상, 그다음에 심장, 간, 호흡기는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단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다음에 2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장루도 1년인 것이고요. 뇌전증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어요. 빈번하게 얼마나 횟수의 발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뉘게 되고요. 정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현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 장애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다음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포함돼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유형별로 해서 어떤 시기에 판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간단한 분류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장애는 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의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단 하에 의사의 소견과 함께 그 근거 자료가 다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다시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이제 그 평가하는 판정위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제 경증인지 중증인지 확인을 해서 통보를 받게 되죠. 예전에는 급수는 아니게 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등급은 중증으로 들어가고 중복 3급까지도 중증이고요. 그다음에 4, 5, 6등급 예전에 알았던 그 급수에 따라서는 경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2등급 그러니까 즉 이 중증과 경증에 따라서 장애 수당이 또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연금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장애 수당에서의 그 장애인 연금이 있고 이번에는 장애 연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즉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게 돼서 받을 수 있는 장애 수당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국민연금 내 장애 연금은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셔서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기간 내에 혹여 질병으로 인해서 뭐 외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장애연금이에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즉 완치가 안 되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애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요, 가입 중에 이제 발생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산정을 해놓은 그 급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급에 따라서 장애인 등급을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그게 1급이냐, 4급이냐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어, 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따른 장애인 등급, 즉 지금은 이제 중증과 경증인데 과거에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예요. 자, 이거를 왜 넣었냐라고 보면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병 인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소아청소년 쪽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시겠지만, 그러나 혹여 또 당뇨병 인구가 60세 이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나, 또는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미만이어도 혹여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파킨슨으로 인해서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상은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서 내가 혼자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대상자들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총 6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신청을 뭐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뭐 문서로 하든지 찾아가서 방문을 하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심사위원장이 나오게 돼요. 전화를 받고 평가를 하러 나와요. 그게 이제 뭐 집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든지 아니면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평가단에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되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등급을 쭉 매기게 돼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와상인 상태 누워있는 분들, 이제 보행이 좀 어렵고 누구의 도움이 100% 필요하신 분들이 1등급인 거고요. 2등급은 일상생활이 좀 어렵고 다른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제 그런 경우가 2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좀 식사나 아니면 내가 배변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와서 화장실 왔다 갔다라든지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럼 3등급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할 수 있는 상태가 3등급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 5등급은 근데 내가 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보행도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가능하실 수 있는 정도가 3, 4, 5등급이 되고요. 특히나 5등급부터 해서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들이 받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셔서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5등급과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케어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말 그대로 가셔서 시설에 가셔서 그 케어를 받는 방법이고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내 본인 부담금은 일부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고 목욕도 있고 간호도 있고요. 주야간 보호도 있고 단기 보호도 있고요. 그래서 어
책정이 되어 있어요. 1 등급은 월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고 2 등급도 월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금액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문을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이제 몇 시간을 했다. 3 시간, 4 시간에서 하면 그 1 시간에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3 시간이면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차감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오늘은 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목욕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동 목욕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시설이 와서 이용을 하면 또 그 금액이 또 차감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월에 산정된 금액에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 일부가 있고, 자, 그 월에 산정된 그 금액에서 내가 차감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 수급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또 재평가를 받으니까 그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거다.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내가 재신청을 하면은 재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이가 드신 분들 지금 한번 말씀드린 대로는 이제 약간 고령의 포커스를 또는 아니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하나, 그다음 이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체, 가사, 사회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활동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환자를 중에서 뇌변변 환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 환자들도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서 그 활동 보조인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다시 이제 픽업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센터로 이동할 때에도 활동 지원 보조 분들이 좀 서포트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도 똑같아요. 월 들어가 있는 책정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65세 미만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신체 활동도 있고 가사 활동도 있고 사회 활동도 있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특별한 날 민간 복지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은 다 공공 서비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민간 서비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의료비 지원에서 추석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추석 치료에 관련돼 있는 뭐 주삼회 추석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요. 어 그러니까 그 수술비, 그러니까 추석을 위해서 뭐 에비 션트라고 하죠. 션트를 삽입을 해서 이제 혈관을 뭐 인공관을 삽입하기도 하고요. 자가 혈관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랬을 때에도 그 혈관을 갖다가 내가 추석을 새로운 그러니까 내 피를 갖다가 잘 뽑아내고 다시 또 잘 혈관에서의 혈액을 어 잘 걸러내서 깨끗한 혈액을 갖다 다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혈관을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가 혈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혈관을 이식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그 션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술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실은 뭐 김남호 복지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행복복지재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단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지원 신청을 해본 적도 많았어요. 방송국에서 뭐 BBC도 있고 뭐 CBS도 있고 굉장히 방송국 지원을 통해서도 많이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기준중 중위소득 100% 이하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네,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팀의 의료사회 복지사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면 됩니다. 민간에서의 그 어, 그 재단의 기금을 이용해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한국실명예방재단이죠. 그래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나 이렇게 안 오면 참 좋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받거나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안에 대해서 1회에 뭐 150만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 수술전 검사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회사업팀에서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나이대별로 한국실명예방재단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조금 이제 지원하는 기준도 좀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방식도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10세 미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소아당뇨인 협회나 당뇨병 연합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도 여기서 계실 수 있는데요. 희망장학금이죠. 그래서 한국소아당뇨인 협회에서 젊은 당뇨인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이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평가도 하고 중복 질병이 있는지 장애 여부도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충실히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 추천서도 고려 대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세계 당뇨병의 날 그 행사 때 그 장학금 증여 식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대한당뇨병연합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당뇨병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후원 금액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죠. 그래서 1회에 17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게 교육장학금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1회 진행을 하고 또 2023년 7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다 눈여겨보시고 신청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다르게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또 해요. 대한당뇨병 학회도 내년 초에 아마 선정이 될 건데요. 이제 되도록이면은 경제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두되, 근데 이제 그 유형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초쯤이면. 그래서 이 또한도 젊은 당뇨인 대상으로 알고 있고 1인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마도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인이면 내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장학금 지원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65 당뇨병 복지 정보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지 서비스고요. 제가 워낙에 만성풍파병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복지 정보 책자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조금 테마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투석 치료로 뭐 한정 지은 건 아니고요. 만약에 투석 치료 시작됐다 또는 아니면은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서 혹이 이제 지나잖아요. 시일이 지나야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고 그때 해당될 때 이제 투석하면 투석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 등록을 했었을 땐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하는 장애연금
이 또 신청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일시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아가거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가서 문의를 하고 또는 복지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구청에서의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서울형,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고 또는 뭐 있다고 그랬죠? 민간에 관련돼서는 의료비 지원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다음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생계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사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도 있고요. 사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는요. 개인으로 해서 묶을 수도 있고요. 가구로 단위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구 전체의 소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했을 때는 개인만 묶을 수도 있어요. 가구 전체에서 소득이 너무 많아서 안 돼라고 했었을 경우 근데 되게 애매하게 좀 있어라고 했을 때는 가구를 별도로 조금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이게 지속적인 지원의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긴급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했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을 하는 것들도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케어를 받고 싶어. 또는 장애인으로 내가 진단을 받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조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가사간병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주로는 노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로는 이제 장애는 아니지만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은 고령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아동에서도 케어가 필요하다. 또는 6세 미만인데 아직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도 6세 이제 이상이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전이야.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 그랬을 때는 가사간병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가온 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일부분이에요. 정말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앞쪽에다가 제 이메일 이런 것들을 남겨드릴 테니까 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협회나 연합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하시면 또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